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망튜브입니다. 연말 정산하면 부자 된다고요? 연말 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월에 월급? 아니면 13월에 추가 세금? 연말 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연말정산 시리즈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맞벌이 부편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할 때 2명 각각 따로 연말정산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합산으로 한 명에다가 연말정산을 물어둘지 많이 좀 헷갈리시죠? 아예 이 영상에서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연말정산 시리즈는 좀 앞선 영상들을 보셔야 좀 이해가 되고 사고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앞선 영상들을 하나씩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연말정산으로 부자된다 첫 번째 편에서는 연말정산 플로우를 설명을 드리면서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자세 5가지를 함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으면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봐드린 자세를 아예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영상을 이해하신다면은 2편으로 넘어져도 됩니다. 2편에서는 연말정산을 봐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환급을 받는 기초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수와 상수로 연말정산 여러 요소들을 나눠서 우리는 상수 이외의 변수인 세율과 소득공제를 건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구체화시켜서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된다 3편에서는 소득공제 중에서도 신용카드 공제 등이 포함된 기타 공제가 아니라 인적공제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말정산 4편 맞벌이 부부 편입니다. 거의 요즘은 남성, 여성이 이제 가사도 같이 하고 이제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가 더 확대되리라 보는데, 그러면 거의 연말정산을 할 때 맞벌이 부부는 같이 해야 될지 아니면 따로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간단히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1편, 2편, 3편을 들어야 이해가 한 번에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강조드립니다. 2편 아니면은 지금 급하시다면 3편이라도 2편이라도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아요. 자, 2편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때는 세율과 소득공제를 건드려야 한다고 했죠? 자, 지금 맞벌이 부부 편은 지금 이 세율 부분입니다. 딱 정리하면은 지금 소득이 두 분 다 매우 높은 경우, 아니면 소득이 높지는 않은 경우, 아니면 소득이 한 명은 높고 한 명은 낮은 경우,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이 둘 다 높다. 둘 다 1억씩 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씩 번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이 과세 표준은 아마도 소득 구간 세율 24%를 매기는 이 구간에 과세 표준이 들어가 있을 가망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좀 따로따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24%에서 세율을 15%로 낮추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1억씩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도 이제 과세 표준은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리라 예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 명으로 몬다고 해서 15%로 과세 표준을 내리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는 한 명은 높고 한 명이 낮은 경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 명의 소득이 1억인데 한 명의 소득이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과세표준으로 치면은 1억을 버시는 분은 아마 세율 구간이 24%에 있을 거고 4천만 원 버시는 분은 15%에 돼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몰아서 지출, 가능하면은 카드죠. 카드든 여러 가지 상품이든 아니면 인적공제든 그거를 소득이 높은 편으로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기존에 한 명은 세율이 15%였고 한 분은 세율이 24%였는데 그 세율 24%였는데 그 세율을 15%로 내릴 수도 있겠죠. 전세 전략을 잘 짠다면. 구체적인 것은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소득이 다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4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은 약 과세표준은 한 1600, 한 1800 정도가 될 텐데 이 경우에는 한 군데로 몬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적 편의를 생각을 해서 둘이 따로 통장을 걸게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한 명을 몰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연말정산에서 변수라고 했죠. 변수에서 이 부분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세율입니다. 세율인데 일반적인 부부에서 한 명의 소득이 높고 약 1억으로 가정을 하고 한 명 소득이 한 4천만 원인 경우에 1억인 분의 세율을 24%에서 15%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소득이 높은 분 쪽으로 카드 지출이나 아니면 상품 등을 쭉 몰아줘서 그분이 연말정산을 받게 해서 세율을 24에서 15%로 획기적으로 낮춘다. 네. 좀 빨리 달려왔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맞벌이 부부 편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딱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리즈는 계속 될 겁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시스템에 아마 입력을 하게 되었을 텐데 계속 이게 연말정산을 이어서 할 거니까 많이 좀 봐주시고요. 이렇게 망트브는 여러분의 재택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으로 부자 되실 거죠?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겠습니까? 연말정산으로 부자 된다고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연말정산 5편이죠. 오늘은 솔로 또는 1인 가구의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연말정산 영상을 1편부터 4편까지 다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이해하려면 1편부터 4편까지 한 번에 보시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여러분과 이제 망티와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온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더 몰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1편에서 4편까지를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5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 기억 나시죠? 연말정산 플로우인데 여기서 저희가 1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수와 상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여기 변수인 소득공제와 세율이다. 자,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말정산 과세 표준이 보입니다. 1인 가구 또는 솔로인 경우에는 신경 써야 될 게 소득공제일까요?
아니면은 세율일까요? 이해되십니까? 네. 세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왜냐면 그 사장님께 제가 연말정산 때 환급 받아야 되니까 소득 구간을 낮춰야 돼서 제 국세청 신고액을 낮춰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4편에서는 한 명으로 이렇게 소득을 몰아줘서 세율 구간을 낮추고 그런 것도 했었지만 1인 가구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율 부분은 현재 손댈 수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말정산 플로우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소득 공제가 되겠죠. 소득 공제 기억나십니까?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그 밖에 소득 공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죠. 가장 많이 홍보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3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 소득 공제 중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은 신용카드 공제가 아니라 무슨 공제라고 했죠? 이렇게 인적공제라고 했습니다. 인적공제 보이십니까?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1인 가구라고 한다면 본인이 되겠죠? 본인 한 명당 150만원이 인적공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만약에 소득이 없고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 동거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부양공제로 넣으십시오. 이게 가령 어머니, 아버니께서도 이게 직업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직업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연말정산 하시는지 보고 만약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자신의 부양가족 공제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등록하면 회사에서도 확인을 또 해요.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1인 가구 솔로인 경우에는 뭐 20세 이하의 당연히 뭐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계 비속은 없겠죠? 네. 그 형제 자매가 60세 이상은 없어도 20세 이하는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뭐 30살이라고 한다면은 이를테면 서울에 산다고 가정한다면은 뭐 취업이나 뭐 학교 진학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동거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을 활용을 해서 부양가족 공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는 혜택을 보지만 또 다른 부분은 단점도 있어요. 이런 거는 현재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요거는 좀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해당 사항은 없을 거고요. 일단 큰 틀은 잡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잘 말씀드리지 않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상당히 카드사에서는 이제 자신의 카드가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많이 본다고서 또 광고도 하고 하는데 저의 경험상 그리고 제 경험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보다는 예전에 제로페이 또는 서울페이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활용하는 것들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은 그 반영률이 다르잖아요.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25%였나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좀 줄어나가는 추세인 거고 그리고 이제 지역산업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입할 때부터 10% 할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유리합니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고 나서 뭐 많아요. 뭐 세액공제도 있고 뭐 다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하면 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그 월세를
그 월세로 전환해서 그 금액을 어떻게 연말정산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지금 이번 편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정리를 드릴게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1인 가구, 솔로인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변수 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세율과 소득공제 중에 소득공제를 건드려야 한다. 소득공제 중에서도 그 밖의 소득공제보다 공제폭이 큰 인적공제를 건드려야 한다. 인적공제는 주로 직계 비속이 없으니 직계 존속이 있는데, 직계 존속인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근무를 하시는 상황을 봐서 그 분들을 이제 인적공제로 포함을 시켜야 한다. 이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테크는 망튜브와 계속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 시리즈로 나갈 건데, 뭐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독 눌러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망티브입니다. 연말정산하면 부자 된다고요? 네, 연말정산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네, 벌써 연말정산 6편입니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편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짧게 가겠습니다. 지금 연말정산을 지금 5편까지 영상을 올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좀 보시면 이 영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연말정산 준비 꿀팁. 두 번째, 연말정산 환급 꿀팁. 세 번째, 연말정산 소득 공제 꿀팁. 네 번째, 연말정산 부부편 꿀팁. 다섯 번째, 연말정산 미혼편 꿀팁.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연말정산 사회초년생 꿀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플로우를 따라와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보신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좀 좋겠고, 지금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그대로 이어오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은 많이 연말정산도 처음 접해보고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 동료분들이나 선배분들도 다 이제 반응이 다르고, 그래서 이 영상으로 그냥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끔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 연말정산 플로우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들은, 변수는 소득공제와 세율이라고 했죠. 자, 그 사회초년생은 여기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연봉은 제가 지금 4천만이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저희 1억 모을 수 없는 이유 편에서 말씀드렸죠. 연봉은 보통 제가 희망 연봉을 4천만 원으로 잡고 있겠다고. 또 약간 궁금하신 분들은 그대 영상을 쭉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4천만 원이면 그 과세표준은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세율은 정해지는 거니까 이제 소득공제를 통해서 그 과세표준을 좀 가능하면은 이제 낮췄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 부분이 또 떠오르시겠죠? 그러면 소득 구간이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율이 15%인데 세율을 과연 6%로 낮출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소득공제에서 말씀드렸던 게 인적공제, 연금벌이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에 소득공제 등이 있는데, 그 근로소득 금액이 저 연봉과 다르다고 했죠. 연봉 4천만 원을 받으면 세금도 제하고 뭐 식대비 등등 제하고 나면은 아마 근로소득 금액이 2천만 원대로 줄어들 거예요. 한 2,800, 뭐 2,400, 600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소득공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적공제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인적공제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포함 안 돼 있는 부모님 분들, 소득이 없거나 하신 부모님을 여기 꼭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자기 개인에 대한 인적공제가 얼마였죠? 여기 보시면은 150만 원이라고 했죠? 150만 원이고, 지금 부모님이 직계 존속이죠? 그 직계 존속인데, 부모님 또 이제 150만 원, 150만 원 하면은, 이제 450만 원이 나오겠죠? 그쵸? 부모님 직장이 없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래서 450만 원이 있고 형제자매는 아직 같이 안 산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450만 원을 인적공제로 넣고, 그리고 이제 특별소득공제 등이랑 이제 그 밖에 소득공제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는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포함되는 그 밖에 소득공제를 볼게요. 그 밖에 소득공제를 보면은,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 원 받아서 소비, 그러니까 신용카드, 제로페이, 서울페이, 지역상황상품권, 체크카드 통해서 1년에 얼마 쓰실 것 같습니까?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소비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경험이 좋다 하더라도 소비를 줄이셔야 되고, 4천만 원에서 좀 나는 소비를 하는 편이다 그러면 1,500만 원이 되겠고, 소비를 적게 하는 편이다 그러면 한 7, 800만 원 되겠죠? 7, 800만 원 소비를 한다 그러면 이건 아예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연봉의 소득금액의 25%를 넘은 금액만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0만 원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500만 원 빼기 1,000만 원 정도 하면은 500만 원이 남겠죠? 500만 원 곱하기 또 몇 프로입니까?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고 체크카드나 제로페이는 20, 30% 되죠? 그러면은 신용카드를 아예 안 쓰고 지역상황상품권 등을 쓴다고 가정을 한다면 500만 원 곱하기 30% 하면은 이제 1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쵸? 150만 원이 있고 다른 소득공제 등 해가지고 2, 300만 원 하면은 200만 원을 해볼게요. 200만 원, 특별소득공제 200만 원, 그 밖에 소득공제 지금 150만 원이라고 했었죠? 150만 원, 그러면은 350만 원, 인적공제 얼마였죠? 450만 원, 350 더하기 450은 800만 원이죠?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 한 2,400만 원 정도에 800만 원을 소득공제로 빼면은 한 1,60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쵸? 1,6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1,600만 원 포함 어떻게 됩니까? 세율 구간이 15%겠죠? 그쵸? 15%인데 여기서 좀 다른 절세 상품 등등을 통해서 소득을 한번 낮춰볼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실 여기까지 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정말 좀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600만 원이 소득 구간이 나오는데 이거를 낮춰서 소득 구간을 1,400만 원으로 내린다면, 과세 표준을 1,400만 원 이하로 내린다면 세율을 6%로 낮출 수가 있겠죠?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안 내도 되겠죠? 그럼 만약에 소득 구간이 1,400만 원이면 6%면 얼마입니까? 얼마죠? 64만 원인가요? 아니면 640만 원인가요? 84만 원이겠죠? 그죠? 그러면 보시면 산출세액이 84만 원이고 세액공제 상품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산출세액이 84만 원이면 나중에 결정세액 또한 대략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마 여러분 세금을 아마 그거만 많이 냈을 거예요. 그 환급을 5, 60만 원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금도 적게 냈지만 나중에 환급도 한 5, 60만 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많은 좀 가정을 가지고 나서 신입사원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분이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절세 상품을 잘 들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큰 플로우는 맞췄죠. 첫 번째로는 우리는 소득공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율 구간 과세 표준을 낮추고 세율 구간 지금 15%에서 6%까지 낮췄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세금을 84만 원 정도가 나왔지만 결국은 세금을 이미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상으로는 한 50만 원 돌려받을 수 50만 원일 수도 있고 2, 30만 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2, 3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좀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연말정산이 지금 처음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시아의 초년생분들은 요 영상만 보셔도 어느 정도 이제 플로우를 잡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많이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선 영상도 보시면 좋겠고, 지금 계속 연말정산 시리즈를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좀 꾸준히 잘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재테크와 함께한 망티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테크 계속 하시려면 망티브 구독해 주셔야겠죠?